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재질하고 그 다음에 색상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재질을 부여하는, 우리가 이제 모델링은 어느 정도 됐잖아요. 물론 이제 대부분 인벤터라든가 3D CAD류를 배우신 분들은 제 돌출하고 회전 2개만 하고 지금 모델링 기능 지금 끝낸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말고 이제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이제 스윕하고 로프트하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류는 이제 기계 설계 위주죠. 예, 기계 설계 위주고 디자인 위주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기계 설계 쪽에서 스윕이 아예 쓸 일이 없냐, 로프트가 아예 쓸 일이 없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스윕과 로프트의 사용 비율은 기계 설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스윕하고 로프트는 좀 자유곡선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치수를 정의하기 힘든 그런 애매모호한 형태 많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스윕과 로프트 두 개를 따져 봤을 때 스윕 기능이 좀 더 기계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요. 로프트 기능은 기계 쪽에서는 진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기능을 쓰는 사례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들고, 로프트까지 가면 이제 거의 산업 디자인, 디자인 쪽으로 넘어가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로프트 형상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도면화 할 때 어떤 치수를 부여하기 상당히 애매한 형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기계 설계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건 잘 안 쓰인다. 물론 기계 설계도 이제 사용되는 분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로프트 기능까지 많이 사용되는 데는 이제 사출 금형 설계, 그 금형 같은 경우는 형상 제약이 없으니까 좀 복잡한 형상을 다루다 보니까 이제 그쪽까지 가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로프트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솔직히 사출 금형 설계까지 가면 로프트로도 해결 잘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서페이스 모델링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하이브리드 모델링. 그래서 아마 사출 금형 기준으로 이제 수업 예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막 이상하게 막 면 써가지고 자르고 막 면까지 돌출시키고 막 그런 것들 나오는데, 하이브리드 모델링들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그 예제들은 이제 사출금형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 금형 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만들 때 많이 사용되고, 그냥 기구 설계, 기계 설계, 저는 이제 기구 설계 위주니까 그쪽으로 가면 솔직히 말하면 로프트, 제가 기계 설계하면서 로프트를 써본 적은 기구 설계하면서는 거의 없고, 그나마 좀 썼던 거는 스윕은 썼어요. 스윕은 이제 간간히 사용했는데 그것도 사용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자격시험, 아니면은 인벤터 전용 시험인 매뉴팩처링 2급 자격시험, 여기 가도, 스윕과 로프트는 쓸 일이, 없는 걸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다 기구 설계 위주니까. 자,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래서 그건 이제 좀 뒤로 밀어놓고, 그거 말고 이제 재질을 주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색상을 입히는 방법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요거를 이제 저는 이제 거의 뒤쪽으로 빼려고 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당긴 이유가 다음에 하려는 콘텐츠를 하려면 이것까지 설명이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기능까지 설명이 되고 나서 다음에 하려는 콘텐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걸 좀 제 원래 계획보다는 앞으로 좀 당겨가지고 먼저 설명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템플릿 만드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템플릿 설명용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걸로 와 있는 상태인데 다시 원래 프로젝트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여기를 확장을 해서,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원래 프로젝트는 솔리드 모델링 부품조합 공간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러면 이전에 이제 모델링 했던 것들이 다시 쫙 뜹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모델링 했던 거, 이거 계속해서 제가 써먹고 있죠. 울고 먹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에서도 이거 울고 먹을 거예요. 자, 얘를 열게요. 더블 클릭해서 마지막에 모델링 했던. 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형상 같은 건 다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여기다가 뭘 줘야 되느냐? 재질을 줘야죠. 재질을 주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단 얘의 무게, 중량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제품이 완료될 건데, 여기 이제 자격시험에도 나오죠. 자격시험에도, 국가자격시험도 중량 기입하라고 돼 있잖아요. 3D에는. 그쵸? 그리고,
매뉴팩처링 2급 같은 경우는 중량을 기입 안 해도 됩니다. 매뉴팩처링 2급. 중량을 기입하라고는 돼 있는데 기입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그거 안 한다고 감점되진 않습니다. 매뉴팩처링 2급 같은 경우는 중량을 기입을 하고 중량값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제출한 부품 파일에 지정된 재질이 지정돼 있으면 가산점을 줘요. 7점. 그래서 7점 내가 감점 당하면 가산점이 붙어버리면 100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자격시험에서는 이제 중량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일단 중량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중량값 같은 경우 여기 보면 전체, 솔리드 모델링 예제 지금 요 파일명하고 똑같죠. 전체 부품의 가장 메인이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아이 프로포타이즈라고 있어요. 예. 아이 프로포타이즈를 딱 클릭을 하면 창이 하나 뜹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일반적인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요약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것들은 나중에 이제 어떤 정보를 기입을 해가지고 도면화할 때 그 정보를 자동적으로 읽어올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속성들이 이렇게 있고, 지금 상태라든가 아니면 사용자, 그 다음에 뭐 저장, 그 다음에 물리적이라는 게 있는데 요 물리적이라는 데에 중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중량값은 이제 어디 나오냐면 요 밑에 나오는데 중량값이 없습니다. 해당 없음 돼 있는데 요거는 일단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업데이트를 한번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질량값이 나오죠. 면적도 나오고 최적도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질량값하고 그 다음에 최적값을 비교를 해보면 값이 동일하다. 단위가 달라서 지금 표현된 게 다른데 이건 최적이니까 부피, 그러니까 밀리미터 세제곱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질량값, 킬로그램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킬로그램에 0.214로 돼 있죠. 예. 그럼 여기 보면 213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뒤에 자리가 뭐예요? 7이죠. 그럼 반올림하면 21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최적의 제일 앞자리가 질량의 값으로 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모델링하고 여러 개 확인해 보시면 다 요렇게 됩니다. 근데 요렇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뭐가 돼 있냐? 밀도가 있습니다. 밀도 값이 얼마냐? 1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의 질량을 구하는 방식이 전체 최적의 뭐를 곱하느냐? 밀도 값을 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라?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에는 밀도 값을 안 주는데요. 그쵸? 예,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는 밀도 값을 안 줘요. 그럼 뭘 주느냐? 비중을 줘요. 이건 제가 자격증 쪽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론 비중을 줘도 구할 수 있어요. 있는 건 맞는데 진짜 그 시험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계 전문가다. 그렇다고 하면 기계의 어떤 물체의 중량을 산출을 할 때 최적에다 곱해줘야 되는데 절대 비중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면 비중을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밀도를 얘기해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진짜 기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밀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좀 국가자격시험에 비중을 주고 있다는 게 조금 불만이긴 합니다. 물론 비중을 줘도 구할 수 있어요. 비중은 어떻게 쓰는 거냐? 비중은 말 그대로 비교, 중량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어떤 것과 비교한 중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기준이 되는 기준 중량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얘가 누구냐? 물입니다. 그래서 물의 값을 1로 봐요. 그럼 뭐냐? 물이 1일 때, 물의 무게가 1일 때 똑같은 최적을 가지고 있는 물이 가지고 있는 최적과 똑같은 최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물질의 무게를 비교해서 그 비율 값을 표시해 준 게 비중이에요. 근데 물의 중량이 1일 때잖아요.
물의 중량이 1일 때기 때문에 그냥 비중값과 밀도값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교육을 좀 대충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비중값과 밀도값은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좋은 설명은 아니에요. 비중값과 밀도값이 같은 이유는 그 비교하는 기준 단위의 중량이 물이 1일 때를 기준으로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단위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이제 기준이에요. 물이 1일, 물이 요 상태일 때. 그러니까 이 최적도 나와 있죠. 최적도 1 세제곱 센티미터. 그러니까 물 1 세제곱 센티미터짜리 최적이면 물은 1g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똑같은 다른 물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의 비중값이 얼마나 나와 있어요? 7.85로 나옵니다. 네, 단위가 없죠. 왜냐면 이건 비율이니까 7배, 7.85배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1세제곱 센티미터의 최적을 갖고 있는 물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물질이 똑같이 1세제곱 센티미터의 최적을 갖고 있을 때 비교한 비교가 7.85다. 이렇게 되는 거죠. 7.85배다. 요 7.85배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스틸이 거의 대부분 평균 7.85 정도 나와요. 85배가 나와요. 물에 대해서 85배가 나와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밀도가 나와야 되는데 자격증 시험에서 7.85가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결국은 그 재질의 밀도값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3D CAD는 저 이제 밀도값이 제대로 입력이 되면 그렇죠? 제대로 입력이 되면 중량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때도 얘기를 했죠. 유튜브에 있는 일부 강의를 보니까 어떤 강사님이 분명히 수업은 인벤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기준으로 모델링을 다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질량을 구해야 돼, 질량을.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계산을 합니다. 자, 여러분 7.85 나와 있으니까 7.85에 곱하기 1000을 하고 그다음에 곱하기 인벤터에 나온 질량 값을 곱해.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예요? 되게 무식한 놈. 왜?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계산해 주는데 이렇게 하네? 3D CAD 쓰는 그 어떤 사람도 질량을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인벤터를 가르치고 있는 그 강사,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를 가르치고 있는 그 강사는 인벤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야. 어떻게 자동으로 질량을 계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하고 있니? 정말 무식한 사람이지. 만약에 나 인벤터 가르치는 사람이 전산응용 기능사 기준에서 이렇게 뭐 질량값을 계산해야 된다 막 이런 소리 하면 환불받고 나오세요. 개쌍 양한치한테 배우고 계신 겁니다. 네. 절대 그런 강사한테 배우지 마세요. 근데 문제는 이제 지금 밀도값이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저 밀도값을 어떻게 맞추느냐? 기본적으로는 재질을 주는 겁니다. 재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재질이라고 있어요. 이 재질 값을 바꾸시면 돼요. 재질 값은 지금 요 I 프로퍼티 나와 있는 이 상태에서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딱 눌러보면 여러 가지 재질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7.85를 맞춰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7.85라는 그 밀도를 갖고 있는 재질이 누구냐를 알아야 돼요.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뭐냐? 철이에요, 철.
철이라고 써 있는 애들. 가단, 뭐 연성, 주조, 회색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일단 여기서 뭐 가단 한번 선택해 볼까요? 딱 선택하면 7.151, 15 이렇게 나와요. 안 맞죠 좀? 그러면 이제 비슷한 거를 찾아야 돼. 요거 말고도 이제 또 가능성이 있는 게 강철. 강철을 딱 선택을 하니까 뭐예요? 7.85. 그러니까 철이라고 해서, 철유라고 해서 모두 다 밀도가 같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저기서 강철이냐 그냥 철이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어차피 철은 순수하게 Fe, 철만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철은. 그 Fe2에다가 어느 정도 다른 소재들이 조합돼 있어. 어떻게 보면 합금이야, 합금. 그쵸? 합금이 우리가 쓰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이제 만드는 철도 순수한 철이 아니라 불순물이 섞여 있는 합금이란 말이야. 그 불순물의 비율이나 정도에 따라서 뭐예요? 불순물이 섞인 종류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뭐 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강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건 탄소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게 뭐야? 아, 강철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그 비중값과 똑같은 밀도값을 갖고 있는 애다 라는 걸 외우고 있으면 되지. 그걸 외우고 시험 보러 가면 돼. 그렇죠? 그러면 시험 때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이 부품에다가 이 뒤쪽에 있는 부품 얘에다가 내가 어떤 재질을 어차피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시험에서 뭐예요? 무조건 7.85 비중이 7.85로 계산해라 라고 전제를 했잖아. 비중이 7.85 1대로 계산해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시험에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재질에 맞게 계산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걔네들이 뭘 줘야 되냐면 재질별 물성치표를 줘야 돼. 왜냐면 재질별 물성치를 외우라고 할 수는 없거든. 이건 솔직히 실무에 있는 사람도 안 외운다. 네. 그러니까 시험 때 이걸 하나 더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하기 싫으니까 뭐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재질이 뭐 A든 B든 C든 상관없이 그냥 비중 7.85로 계산 때려. 이렇게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보시는 분들은 얘한테 내가 어떤 재질을 입력을 했던 간에 그건 상관없이 뭐 해주면 돼? 강철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뭐야? 질량값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아까 최저값 213 해서 여기 뭐 얼마 나왔어? 0.214로 나왔잖아. 근데 바뀌었어. 갑자기 1.678kg이 돼. 그쵸? 바뀌었어. 왜? 밀도값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질을 할 때는 어떤 이제 재질을 줄 때는 저 재질을 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질량값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절대 이제 3D CAD를 쓰는데 내가 이 최저값을 구해가지고 최저값에다가 밀도값을 막 곱하고 막 그런 미친 짓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건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런 이유 때문에 물성치를 준다. 근데 이제 저 이유, 단순히 중량 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성치를 주느냐? 그렇진 않아요. 결국 이제 우리가 실무에서 3D CAD를 쓴다는 이유는 2D CAD로도 설계 충분히 가능해. 근데 왜 3D CAD를 쓸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죠. 시뮬레이션.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그 해당 재질에 맞는 물성치를 갖고 있어야지 시뮬레이션이 돼요. 우리가 단순히 지금 물성치에 대해서 뭐만 보고 있어요? 밀도만 보고 있는데 물성치에는 밀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다 강철이라는 재질을 주면 밀도라는 것만 갖는 게 아니라 저 강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장응력, 항복응력, 뭐 열적으로 가면 열 전도율 이런 데이터들을 다 갖게 된다고 제가 재질이 그런 정보들이 있어야 우리가 뭐가 돼?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뭐 열 분석이라든가 하중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단순히 형상만을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재질을 입력해준다. 자, 그래서 이제 재질을 입력하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강철이라고 입력을 한다. 근데 여기까지 솔직히 들어올 필요는 없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질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지. 요 재질을 어디서 주느냐? 요 위에서 줍니다. 요 위에서 딱 눌러보면 이렇게 있어요. 쭉.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이 있어. 여기도 강철이 있어. 그렇죠? 강철.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강철로 바뀌어요. 강철로 바뀌면서 갑자기 얘가 색깔이 이상해졌네? 네, 색깔이 이상해졌죠. 이 색깔은 강철로 얘가 바뀐 게 아니라, 자, 컨트롤 Z로 잠깐 취소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반이라고 돼 있는 애가 있고 뒤에 뭐가 있냐면 기본값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를 바꾸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쟤를 바꿨잖아. 그럼 얘를 딱 해서 강철 딱 하니까 얘도 바뀌어. 플레이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벤터는 저 재질 값에 할당되어 있는 뭐가 있냐면 색상 값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철의 색상으로 바꿔줄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좀 바꿔볼까요? 강철에서 강철 영강, 탄소로 할게요. 탄소 딱 하면 반연마 상태, 가공이 돼 있는 상태로 바꿔요. 표면을 가공해가지고 가공면 해가지고 가공만 끝난 게 아니라 가공된 면을 연마해가지고 매끌매끌 반질반질반질하게 되는 형태로 바뀌지. 아까 그냥 강철로 했을 때는 지저분했잖아. 그쵸? 시꺼멓고 지저분하고 막 곰보가 덤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강철에서 또 뭐 해볼 수 있는 게 강철 주조로 갈까요? 주조는 이제 반연마 상태로 가요. 근데 주조가 왜 주물인데 왜 연마 상태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가요. 그렇죠? 아니면 철에서 회색 하면 이렇게 꼬무티티한 색깔 바뀌죠. 일반적으로 이제 회주철이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회색기를 띈다 그래서 회주철도 이렇게 맨질맨질하진 않아. 원래 주물을 우리가 뜨면 표면이 그 모래 주사의 그 특징을 딱 받아가지고 오돌도돌 하죠. 그죠? 그건 안 나와. 그렇죠? 어찌 됐든 저찌 됐든 간에 이제 내가 재질을 입력하면 그 재질에 할당된 그 색상이 들어간다. 그래서 재질은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꾼다. 어렵지 않죠? 재질 바꾸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제 여기서 재질을 바꾸면 만약에 이걸 알루미늄으로 바꾼다. 아마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가 아니라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은 항상 재질을 알루미늄으로 하게 돼 있어. 알루미늄 6061. 그렇죠? 그럼 이게 백색으로 나오죠. 우리가 이제 기본 알루미늄은 백색으로 쫙 나오니까. 백색으로 나오고 이제 반질반질한 상태로 이렇게 딱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아이프로퍼타이즈를 가면은 물리적 밀도 값이 2.7. 예, 아까보다 작죠. 예. 아까 7.85였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뭐예요? 질량도 아까는 1kg을 넘었는데 지금 1kg을 안 넘어. 그다음에 매뉴팩처링 2급 시험을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서 재질을 주고 중요한 건 이게 재질 적용까지 하셔야 돼요. 적용까지 하고 이제 닫기 이렇게 해서 색상 여기 알루미늄 661이 있어야 돼. 매뉴팩처링 2급. 매뉴팩처링 2급에서 가산점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채점해보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질량값은 제대로 구했어. 제대로 구했다는 얘기는 저 재질을 제대로 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했는데 여기에 요 제출된 모델링 파일이 어떻게 돼 있냐? 그냥 일반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질량값만 구하고 재질값을 다시 없애버린 거야. 이러면은 가산점이 안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가산점 못 받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산점이 7점이야. 7점이면 잘못하면은 이제 내가 간당간당하게 시험 보신 분들은 당락이 바뀔 수가 있어. 합격과 불합격이. 7점이면 상당히 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 이제 저 질량값을 적용을 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값 이제 여기서 줄 수도 있고 여기서도 줄 수 있고 뭐 재질값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전산응용기계도 기능사 공부해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실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되게 많이 말씀을 할 건데, 지금 이제 여기 재질들을 딱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
강철 가공됨, 고항철 고항 저금속,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만 생각을 해도 재질을 저렇게 쓰나요? 저렇게 안 쓰고 어떻게 써요? 뭐 SS400, 그쵸? 아니면 SM45C, 아니면 뭐 주물 같은 경우는 GC250, 그쵸? 아니면 주강이다 그러면 SC480. 요거 말고 이제 또 많이 쓰이는 게 SCM430,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저거 이제 재질 기호죠. 재질 코드. 재질 코드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격 시험에서만 그렇게 쓰냐? 아니요. 실무가 또 똑같아요. 실무에도 이게 뭐 강철 뭐 모뎀, 강철 연마 뭐 이런 식으로 안 쓰거든. 그러면은 내가 재질을 저기다 저렇게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입력을 했어. 기본적으로 있는 거 가지고 입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인벤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도면 작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면 작업하면 재질이 내가 여기다 한번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불려온단 말이야. 저 재질이. 그래서 이제 도면 양식에 땅 재질 칸에 자동으로 찍혀. 근데 거기에 강철 연마 이렇게 찍혀 있어. 그러면 이제 실무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걔 다시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 내용을 바꿔. 아이씨, 내가 원하는 재질이 없어. 아씨. 근데 그렇게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실무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뭐가 문제다? 인벤터를 사용할 줄 모른다. 그래서 인벤터를 제대로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실무에서. 내가 원하는 재질 이름들을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우리가 재질을 쓸 때는 내가 원하는 재질들을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런 데가 있어요, 실무에선. 신소재를 쓰는데. 자, 신소재는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소재야. 자, 얘 가지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물리적으로 어떤 특성이 갖고 있냐를 시뮬레이션 하고 싶어. 그래서 인벤터에서 모델링을 했어, 형상은. 근데 이 신소재잖아. 우리 회사에서 만든 새로운 소재야. 그럼 얘의 물성체를 갖고 있는 데이터가 여기 있어? 없을 거란 말이야. 기존에 갖고 있던, 현존하고 있던 그 어떤 재질보다 가벼우며 강성이 좋은 그런 재질을 개발을 했어.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재질이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있을 거냐고. 없단 말이야. 그러면 시뮬레이션 못하네? 그쵸?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떤 게 필요하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만든 신소재를 등록할 수 있어야지, 그 물성치를. 즉 내가 원하는 물성치, 그리고 내가 원하는 재질명들을 적용해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국가자격시험 기준으로 합시다. 왜 제가 국가자격시험 시험 기준이라고 하느냐? 제가 아까 재질을 얘기할 때 뭐 했어요? SS400 이라는 재질을 얘기를 했어. 이게 KS 규격상에 있는 거죠. 근데 실무 가면 이걸 쓰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제가 일하는 회사 베이스로 얘기하면 이런 재질을 안 썼어.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격증 공부할 때 재질 쪽이 짜증이 났어. 어라? 난 이런 재질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근데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게 맞아. 실무는 아직도 좀 일본식의 재질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뭐 SS41. 그래서 이게 결국은 비슷해요, 두 개가. 비슷한데 얘는 이제 400, 인장 강도가 400 기준이고 얘는 410 기준이야. 410인 공을 잘랐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어쨌든 비슷하네요. 우리가 이제 국가자격시험에서는 SM45C. 근데 제가 실무했었던 거는 S45C. 같은 애야. 단지 얘는 지스 표현이야. 지스. 아니 왜 한국 기업인데 일본. 근데 제가 이건 예전부터 계속 한 얘기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이런 산업기술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이제 일본이 우리를
개화시켰다, 뭐, 가르쳤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분명히 일본이 하는 행동은 잘못됐어. 근데, 물론 일본이 그렇게 안 했어도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들이 들어왔을 거지만, 운이 없게도, 정말 더럽게 운 없게도, 하필이면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 재수없게.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썼던 이것들을 못 버리는 거야. 실무에서는. 그게 습관이어서. 근데 요 근래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제 근래에는 바뀌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버니어 캘리퍼스 측정기구 버니어 캘리퍼스 이거를 제가 실무 갔을 때만 해도 뭐라고 했냐면 노기스라고 불렀어요. 이게 일본식 표현이야. 버니어 캘리퍼스. 그러니까 그런 잔재들이 남아 있었는데 제가 퇴사할 때쯤 되니까 아무도 노기스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있더라고. 다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바뀌곤 있어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본식 규격을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아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 근래에도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 철판이라든가 그런 거 판매하는 그 도매상들 그런데 지나다니면 아직도 이게 안 써 있고 아직도 이걸로 써 있더라고. SS41, S45C. 거긴 이제 간판을 바꿔 달아야 되니까 이걸 바꾸려면. 예.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그렇게 달려 있는 것이 여전히 남아 있다. 간판을 안 바꾸니까. 자, 그렇다. 어쨌든 이제 저런 식으로 우리식으로 표현되는 저 재질을 표현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재질은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도 우리가 알아야지. 단순히 이제 물체의 재질을 적용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무를 할 때는 내가 인벤터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물성치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알아야죠. 자, 그거는 이제 제가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할게. 새로운 창 열어서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할까? 여기서 먼저 할게요. 자, 얘는 이제 주물입니다. 주물. 그리고 이제 전산응용기계도 기능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는 회주철을 써요. 예, 회주철. 왜 회주철을 쓰느냐? 라고 한다면은 그걸 알고 싶으면 전산응용기계제도 기능사 쪽에 가서 제가 재질 쪽 설명을 하는 걸 그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그것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얘는 회주철을 써요. 회주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재질 코드로 자격시험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케이스 규격 기준으로 GC250을 일반적으로 많이 설명합니다. 물론 이제 회주철에 물론 GC250만 있는 게 아니라 GC200도 있고 GC150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뒤에 써 있는 150이다, 250이다 이거는 뭐로 보시면 되냐면 이 재질이 갖고 있는 인장 강도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재질 코드 같은 경우는 앞에 GC가 이제 얘가 회주철이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그쵸? 회주철이다라는 걸 의미하고, 뒤에 있는 숫자가 거의 대부분 인장 강도 기준으로 작성이 돼요. 잘 만들어 놨어요, 코드를. 그래서 GC250이다 그러면,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최소 인장 강도가 250메가파스칼이구나. 아니면 250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밀리미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이제 열 처리가 좀 된다든가 그러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열 처리가 되면 이제 재질 강성이 달라지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열 처리 들어가기 전에 기본 재질이 가지고 있는 강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장 강도가 거의 인장 강도 기준으로 재질이 작성돼 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하려면 어쨌든 여기에서 백날 찾아봐 GC250이 있나?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그걸 할 때는, 자, 여기서, 저 앞에, 요 아이콘, 재질이라고 돼 있죠? 자,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질 검색기라는 게 나와요. 재질 검색기라는 게 나오고, 좀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강철을 한번 썼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철이라는 게 등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불러온 건 다 등록돼요. 알루미늄. 원래 여기 이렇게 다 있지 않고, 여기 뭐만 있냐면 일반만 있어요. 일반만. 근데 철, 회색, 이것도 다 제가 불러온 거예요. 그쵸? 회주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다 불러오다 보니까 여기 추가가 된 겁니다. 제가 한 번씩 클릭했었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원하는 재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재질이 갖고 있는 물성치하고 기본적으로 가장 비슷한 애를 골라주는 게 좋아요.
그건 내가 이제 검색해서 찾아야 돼요. 누가 더 비슷할까?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회주초를 할 건데, 그러면은 저는, 강철 주조가 좀 가깝지 않나? 강철 주조. 어차피 주물에서 하는 거니까. 강철 주조를 선택을 할게요. 선택을 하고 이제 얘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면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복제를 하나 할 겁니다. 복제를 하면 이름을 바꿀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주느냐? GC 250 써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엔터를 땅 치면 GC 250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죠. 이 GC 250이 지금 갖고 있는 물성치는 강철 주조가 갖고 있는 물성치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내가 비슷한 걸 찾았지, 내가 지금 원하는 재질하고 물성치가 똑같은 애를 찾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GC 250에 가지고 있는 물성치를 내가 찾아봐가지고 입력을 해줘야지. 물성치를 검색하는 거. 여러분들이 못 외우고 있을 거예요. 저도 못 외우고 있어요. 검색하는 거는 이제 실무 가면, 실무 회사 중에 좀 체계가 잘 돼 있는 회사는 회사에 가면은, 물성치 표가 있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물성치 표가. 자주 사용하는 재질에 대한 물성치 표가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갖춰져 있지 않다 그래도 걱정할 건 없어요. 제가 실무할 때는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요새는 구글 들어가도 그냥 기본 검색해도 자동으로 AI 뜨죠. AI로 막 찾아봐가지고 막 답변 나오잖아요. 와, 이거 있는데 너무 편해가지고 좀 미치는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재질 검색하려고 그러면 누가 그 재질에 대해서 올린 글들을 다 찾아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글마다 내가 원하는 재질이 없을 때도 있어. 그러면 미치고 환장하겠거든. 물성치가. 그러면 이쪽 저쪽 엮어가지고 찾아야 되고, 어떤 데는 우리나라 물성치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랑 대체가 되는 해외 물성치로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 ASTM에 뭐가 GC250가 같고, 그래서 이 ASTM에 있는 뭐를 보면 물성치가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그냥 우리나라 물성치를 적어 놓으면 됐지 왜 그렇게 해? 막 그렇게 자꾸 짜증냈는데, 원래 물성치 데이터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많진 않았고. 거의 대부분 이런 테스트나 측정을 해서 정리해 놓은 거는 미국 쪽이 좀 잘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ASTM 뭐 이런 것들을 보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 근래는 그냥 구글에다 검색만 해도 GC250의 물성치를 알려줘 라고 딱 그렇게 검색만 해도 인공지능이 그냥 쫙 정리해가지고 다 뽑아줘. 물성치 찾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어. 저는 인공지능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좋아하진 않는데, 야, 이 재질 검색할 때는 인공지능이, 와, 너무 좋다. 나 실무할 때 이거 있었으면, 야, 진짜 일 편하게 했을 텐데. 예. 그런 거죠.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검색해서 나온 거를 이제 수정해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GC250을 이렇게 딱 하고, 뭐냐면 뒤에서 요 이제 연필 모양. 이거를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해서 이제 아이덴티티의 이 재질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설명, 주조, 강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설명에다가 회주철 이렇게 입력해야지. 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유형은 금속이니 뭐 목재니 당연히 금속이겠죠. 그다음에 뭐 주석도 달아줄 수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키워드 달아줄 수 있고, 요 제조업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실무할 때 우리가 주로 이 재질을 떼오는 그 메이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메이커에 대한 것도 지정할 수 있고, 내가 떼올 때 비용까지도 적어줄 수 있고, 뭐 제조업체 홈페이지 URL까지도 넣어줄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빗 주석 정보는 이제 레빗은 이제 레빗하고 연동할 때. 근데 우리가 이제 기계 쪽 생각할 때 레빗과 연동성은 그렇게 볼 필요 없습니다. 레빗과 연동되는 건 뭐예요? 건축 쪽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에 가면 요 색상 정보, 그렇죠? 기본적인 색상은 스테인리스 스틸이 갖고 있는 색상을 가져왔고, 마감은 반연마로 했다. 뭐 세틴이냐 브러쉬냐 뭐 이런 것도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릴리프 패턴 어떻게 하고 잘라낼 거 같고 색존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바꿔줄 수 있어요. 요 모양에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건 물리. 여기가 뭐냐? 물성치. 물리가 물성치.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보 이렇게 닫혀있는 정보 열어보면, 예, 이름은 강철 주조. 이제 복사해왔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것도 GC 250 뭐 이렇게 바꿔준다든가. 설명 금속 구조 자산입니다. 뭐 이런 키워드 뭐 이렇게 하고, 하위 클래스 강철이고, 뭐 소스는 오토데스크에서 갖고 온 걸
했습니다. 왜냐면 거기 있는 걸 이제 갖고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동작에서 등방성 있는데 여기 눌러보면 직교성이다, 횡축성, 등방성이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등방성이라는 건 지금 요 물리적인 것들이 모든 방향으로 이 형상이 갖고 있는 360도 어떤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든 동일한 조건의 물성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등방성으로 거의 다 처리를 했어요. 등방성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제 좀 제조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등방성으로 처리 안 되는 재질들이 있어요. 이건 솔직히 말하면 재질의 특성보다는 그 제조 방식의 특성에 요새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3D 프린트로 출력한 거. 제가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한 물체들을 상당히 안 좋아해요.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출력할 물체를 3D CAD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3D 프린터로 출력한 물체는 등방성을 갖지 못해요. 이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는 흔히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적층 구조예요. 적층 구조. 한 층 한 층 쌓죠. 한 층 쌉니다. 그러면서 얘는 어떤 개념이 있냐? 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레이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그러면 얘가 층 방향의 결합이 약해. 일반적인 재질을. 주물로 뜬 거보다 얘는 층 방향의 결합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할 때 한 층씩 이렇게 막 형상을 그려가면서 만약에 사각판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가면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한 층에서 이렇게 그린 방향으로는 동일한 등방성의 그 특징을 가져요. 재질의 특징을 갖는데 이 층이 한 층 한 층 쌓이는 거잖아요. 이 쌓인 방향으로는 기본적인 결합보다 결합이 약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로 출력한 거를 충격을 줘가지고 부러뜨리면 어디가 먼저 나가냐? 층이 먼저 나가요. 딱 층진 데가 딱 쳐져서 나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3D 프린트로 출력을 했다 그러면 원래 그 재질이 갖고 있는 물성치보다 약해. 근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3D CAD에 있는 기본 물성치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나서 그걸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들어. 그래 놓고는 똑같은 힘이 나오길 바래. 똑같은 강성이 나오길 바래. 미친 거예요. 제대로 알고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3D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를 되게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뮬레이션에서 뭘밖에 못하느냐? 등방성밖에 못해요. 등방성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요 층 결합이 약한 거, 이 약한 거의 물성치를 따로 구해야 돼. 기본 물성치가 아니라 원래 그 재질 갖고 있는 물성치가 아니라 이 층 결합이 약할 때의 물성치를 구해가지고 걔를 입력을 해서 때려야 돼.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안 생겨. 요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지금 제가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3D 프린팅이 마치 형상의 제약이 없으니까 만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D 프린터로 출력한 그 부품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쪽에서 거론되어 있는 게 뭐냐? 이방성이에요. 이방성. 이방성은 그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가 힘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견딜 수 있는 물성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야 돼. 지금 막 3D 시뮬레이션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그 이방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벤터에는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솔리드웍스는 제가 그 이방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진 못했는데 일단 이방성 물성치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물성치 입력이 가능하다. 이방성 물성치가 입력이 가능하다. 솔리드웍스가 해석 쪽에 지금 힘을 많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솔리드웍스 판매하는 그쪽 가서 그 행사할 때 얘기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시뮬레이션 얘기만 할 거야. 오죽하면 솔리드웍스가 저 시뮬레이션에 얼마나 해석에 얼마나 힘을 주고 있냐면 일반 3D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해석 전문 툴들 그쪽에서 솔리드웍스를 경쟁업체로 생각을 해. 솔리드웍스는 기본적으로 모델링 툴인데 왜 그러느냐? 솔리드웍스에서 해석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리드웍스 영업이라든가 아니면 개발팀들이
방향성을 잘 잡았어요. 솔리드웍스가 확 퍼진 게 저 해석 기반으로 확 퍼졌어요. 많이. 방향성을 좀 잘 잡았죠. 그에 반해서 오토데스크 제품군의 이방성에 대한 내용이 여기도 이방성은 없거든요. 그냥 직교성이라든가 횡축 등방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재질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뭐 이제 등방성이 필요하냐 아니면 직교성이 필요하냐 그렇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다 바뀌어요. 직교성이 필요하냐 횡축 등방성이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바꿔서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등방성 지금은 이거는 이 재질은 이제 등방성 재질이다라고 이제 단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등방성 재질로 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3D 프린터로 출력하면 안 돼요. 등방성이니까. 아니면 얘가 등방성으로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쓰려면 여기 있는 이 값들을 3D 프린터로 출력한 거 C편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가장 약한 상태, 즉 층결합 그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약한 물성치를 여기다 때려 넣어줘야 돼. 강한 건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되니까, 시뮬레이션이라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본 열적인 특성들이 여기 입력되는 거죠. 열 전도율이라든가 비열이 얼마든가 열 팽창 개수가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들도 쭉 바꿔줘야 되고, GC250의 이제 열 전도율과 비열과 열 팽창 개수를 제가 귀찮아서 안 구했어요. 여러분들은 구하세요. 원래 하려면 이거 다 찾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성질.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건 기계적 성질이에요. 뭐 탄성 개수는 제가 안 구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포화성 회비도 안 구했으니까 그대로 둘 거고, 전단 개수도 안 들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둘 거고, 댐핑 개수도 안 줬으니까 그대로 둘 거예요. 그 다음에 강도. 그러면 이제 제가 구한 건 요거예요. 인장 강도와 항복 강도.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제 밀도까지. 자, 강철을 기준으로 갖고 왔으니까 7.85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검색한 바로는, GC250의, 밀도는, 7.1에서 7.3, 그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요것도 이제 좀 달라요. 이제, 어떻게 생산이 됐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7.3이라고 하니까 7.3을 입력을 할 거예요. 밀도는. 7.3. 그래야지, 이렇게 입력을 해야 이제 정확한 이제 중량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똑같은 이제 철류의 금속이라 그래도 밀도 값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7점 얼마 나와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SS400. 그렇죠? SS400은 7.85입니다. 딱 우리가 알고 있는 강철의 그 이제 밀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SM45C, 저 탄소가 좀 함유되어 있는 얘는 7.84에서 7.86 사이 나온대. 얘도 이제 평균 때리면 7.85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추 그 근방에 나와요. 그리고 GC250이 7.3, 그리고 SC480이 7.67에서 7.86 사이. 그러니까 7.85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86까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SCM430. 크롬 몰리비덴 대럼강, 이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7.85 나옵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7.85가 거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정확한 값을 하려 그러면 각 재질에 따른 이제 밀도는 따로따로 입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GC250의 항복 강도. GC250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50이 인장 강도입니다. 최소 인장 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300이 되면 안 되고, 지금 300 메가파스칼이잖아요. 이게 이제 250 메가파스칼이 돼야 돼. 그리고 항복 강도가 얘는 좀 더 많이 약해요. 155 메가파스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두 가지를 입력을 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저 항복 강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재료역학을 학습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 잘못하는 게 있어요.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계산을 하느냐.
인장 강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즉, 뭐, 이런 이제 뭐 원형 부재가 이렇게 있어요. 원형 부재가 있는데, 자, 얘를 여기서 얼마의 힘으로 당깁니다. 그러면 이 힘을 견디려면 얘의 직경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얘의 인장 강도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제가 엄밀하게 말할게요. 잘못된 문제입니다. 대학교 문제 중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시험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왜 잘못된 문제냐? 자, 인장 강도를 넘어서지 않으면 파괴는 일어나지 않아요. 파괴.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부서져요. 그럼 안 부서지면 인장 강도를 고려하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장 강도보다 항복 강도가 낮잖아요. 작잖아요. 항복 강도를 넘어서면 뭐 하냐면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파괴는 안 일어났어. 대신 변형됐어. 변형이라는 건 영구 변형이에요. 그 변형이 복원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가 좀 늘어났어. 그럼 늘어난 채로 있어.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인장 강도를 고려해서 우리가 저 두께를 설정을 했으면 변형이 간단 말이야. 엄청난 차이잖아. 250에 155야. 그럼 거의 100 정도가 차이가 나. 그러면 변형이 갔어. 부품이 변형이 갔어. 영구 변형이 갔다고. 얘를 어떻게 쓸 건데? 못 써. 파괴가 안 일어나도 문제예요. 파괴가 안 일어났다고 얘를 쓸 거야? 동작 안 해요, 얘. 이미 이 항복 강도를 넘어서면 동작을 안 해. 저 항복 강도가 중요한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제대로 된 문제라면 인장 강도 기준으로 두께를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항복 강도를 기준으로 두께를 선정을 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설계야. 그래서 실무에서는 그 누구도 인장 강도로 설계 안 해요. 항복 강도로 설계하지. 이게 우리나라 교육과 실무의 차이예요. 교육이 일만 하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저도 대학교 때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아요. 저는 그런 문제 수도 없이 봤으니까. 아무 별 문제 없이 그렇지. 인장 강도가 넘어서면 파괴니까 인장 강도를 버티면 되지. 인장 강도만 버티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께를 선정을 했는데 실무에 가보니까 웬걸? 야, 변형가래? 아니라고. 인장 강도로 계산 못한다고. 뭘로 계산해야 된다고? 항복 강도로 계산해야 된다. 실제로 중요한 건 인장 강도가 아니라 항복 강도예요. 이것도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다른 것들 지금 귀찮아서 안 구했는데, 요건 구했다. 항복 강도까지 구해놨다. 그쵸? 그래서 밀도하고 항복 강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해요? 확인.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GC250이 등록됐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GC250을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얘 재질이 GC250이고, 얘를 가지고 도면화를 했어. 그러면 거기에 재질란에 뭐가 써져? GC250이 써지는 거죠. 그래서 실무에서 인벤터를 제대로 쓰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자기네 회사에서 쓰고 있는 재질들을 다 저렇게 만들어 놔요. 이렇게 다 만들어. 자, 그렇다. 그래서 이제 재질을, 내가 원하는 재질을 쓰려면, 실무에서 쓰려면 저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든 게 이제 SS400, 그 다음에 SM45C, GC250, SC480, SCM430.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 5가지 재질을 다 쓴다 그러면 방금 만든 방식으로 이 5가지 재질에 대한 물성치를 구해놓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이거를 내가 컨트롤 N을 해가지고 새로운 창을 열었어. 작성. 그러면 여기 그 재질이 있을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난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딱 느끼겠죠? 그럼 이 재질을 세팅을 다 하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네, 템플릿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절대 저 기본 템플릿으로 작업하는 게 없어요. 컨트롤 N 해가지고 나오는
이 스탠다드 IPT라는 기본 템플릿으로 절대 작업을 못해요. 실무에서는. 여러분들이 뭐 자격시험 볼 때는 상관없고, 뭐 그때는 한 번 하고 말 거잖아요. 그때는 상관없어. 그때는 시간 없어. 그때 저거 막 해가지고 템플릿까지 만들고 그럴 시간 없어. 그건 저도 인정. 그러니까 하원 강사들이 실제 자격시험에서 그런 것까지 할 시간 없어요. 그건 저도 인정. 100% 인정. 자, 그런데 제가 하원 강사님한테 말씀드릴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실무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걸 안 가르쳐 주는 건 잘못됐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 재질들, 내가 사용할 재질들을 다 만든 그런 템플릿을 하나 저장을 해 놔야 한다. 실무 기준으로는. 자격시험 때는 그냥 대충 하시고. 일단은 재질은 이제 이렇게 좋다. 그리고 이제 재질 주면 기본적으로 재질에 할당되어 있는 색상이 간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았죠. 그것까지는 알았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색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제 재질당 표현 색상이 이제 하나만 들어가잖아. 하나만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공부해보면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부, 외면, 뭐, 명청색, 아니, 또는 명록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면, 광명단.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부는 뭐야? 주물부. 가공 안 한, 주물에서 가공 안 한 부. 외부에 있는 거는 명록색으로 페인트 칠하고, 안쪽, 구멍 안쪽에 있는 주물면은, 가공 안 한 주물면은 광명단이라는 거를 도장을 해라. 페인트 해라. 그러면은 이 제품은 이 주소대로 하면 겉에는 뭐 명녹색이니까 녹색이 나와야 돼. 그렇잖아. 바깥에는. 내부는 광명단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있지. 가공부는 후처리가 없어. 그럼 가공 면의 색상이 나와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그게 중요하냐. 실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실무에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만약에 이 3D 가지고 누군가한테 보고할 이미지 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면 그 누구도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실무할 때 색상을 주는 행위를 잘 안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실무할 때 솔리드웍스 썼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인벤터에서 색상 주는 거 다루는 게 좀 약해요. 잘 모를 수가 있어, 제가. 혹시라도 이제 제가 지금 색상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할 건데,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욕을 해도 좋으니까 지적하세요. 아, 저렇게 무식하게 쓰냐, 색상. 이렇게 쓰면 돼, 인벤터에서는. 좀 얘기해 주시면 돼요. 저는 솔리드웍스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리고 인벤터는 지금 이게 첫 시도예요. 그리고 저는 실무이스 솔리드웍스도 색상은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요새 보면은 그거는 있더라고요. 이제 자격증 시험 중에 그 과정평가형 있죠. 저는 이제 이 과정평가형을 되게 싫어해요. 저번에도 왜 싫어하는지 말씀드렸어요. 고양이 목에다가, 고양이 앞에다 생선 갖다 놓고 먹지 마. 그러고 있고, 생선 맡겨놓고, 고양이한테, 너 이거 잘 지켜야 돼, 이 생선.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강사들한테, 야, 너네들 이거, 얘네들 규정 지켜가지고 잘 테스트해. 라고 해놓고, 그냥 강사들한테 맡겨놓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면 어느 강사가 자기 실력 떨어진다는 거 내세우기 싫고 자기 합격률 높다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어느 강사가 부정부패 비리를 안 저지를까? 어느 학원이 내부 평가형을 하면서 올바르고 공정한 평가를 할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대표적인 증거로 이제 얘기한 것들이 있죠. 국가자격시험 합격률이 50%가 안 되는데 내부 평가형 하면 합격률이 90%가 나온다고. 미치지. 평가 점수는 더 높은데 국가자격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인데
내 과정평가형은 80점 이상 나와야지 합격인데. 그리고 제가 그 과정평가형 운영하는 학원에서 올린 영상을 봤어요. 수업 진짜 개판으로 하는데. 애들한테 뭐 알려주는 것도 없고 그 강사가 기계 쪽을 알고 있는지도 의심이 갈 정도로 수업을 못 하는데 합격률이 90% 나온다. 그 엉터리로 배운 애들이 합격률이 90%가 나온다. 일단 강사부터 엉터리인데. 거의 기가 찹니다. 기가 차.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과정평가형 그런 게 있나 봐요. 국가자격시험에는 없는데 과정평가형은 요 가공부 있죠. 가공부. 가공부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해라. 뭐 빨간색으로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색이 지정될 수도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품의 일부 색상을 다르게 해라. 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과정평가형 하시는 분들은. 저는 과정평가형을 찬성하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는 과정평가형 운영하고 있는 학원은 가지 마세요. 아니면 그 학원을 가더라도 난 꼭 배워야겠으니까 가더라도 과정평가는 하지 마시고 그건 과정평가는 저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차라리 국가자격시험을 깔끔하게 보세요. 저는 그걸 권장드립니다. 과정평가하면 자격증 따기 편한데 당연히 따기 편하지. 편하게 모든 걸 다 조작해놨을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가지고 합격한 거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춰가지고 합격한 거냐? 절대 아니지. 그 강사의 본인의 그 학원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조작된 거다. 라고밖에 저는 안 봐요. 저는 과정평가형에 대해서 절대 좋게 얘기해 줄 생각이 없어요. 물론 뭐 모든 학원이 그럴 거냐 라고 한다면 그렇진 않겠죠. 그래도 걔 중에는 양심적인 학원이 있지 않겠어요? 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한두 군데는 있겠지. 그러나 그게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을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정평가형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설계 인생에 단 1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학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기업들은 과정평가형으로 딴 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뢰하지 않아요. 엉터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평가형을 그닥 신뢰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색상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색상을 바꾸는 건 이제 앞에 요게 있었다면 이제 뒤쪽에 요거하고 이제 요거예요. 요 칸. 내가 이제 반연마로 돼 있는데 얘를 눌러가지고 확장을 하면 이제 색깔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상이 있죠. 그리고 밤나무 색깔 딱 하면 밤나무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딱 눌러서 선명 노란색 노란색으로. 그렇죠? 이제 투명한 재질이래요. 얘는 색상이. 이제 금속적인 걸 하겠다 그러면 뭐 연마 브러쉬 그러면 이제 브러쉬 이렇게 칙칙칙칙 해가지고 가공 이제 줄 가 있는 이 상태가 딱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 그렇죠? 연마 브러쉬. 그러고 이제 연마 말고 어디 없나? 용접 황성 진황색 탄소 특히 자 얘가 지금 보면은 주철이니까 주철 표면 처리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좋은데 텍스처 회색 약간 주물기 가는 거 이렇게 우들두들한 거 근데 이거는 너무 굵어 이렇게 이게 너무 굵은데 어쨌든 요런 식으로 텍스처 회색 뭐 요런 거 그럼 연마 철주족 그쵸 요거 철주족 딱 이런 식이 이제 거의 주물의 형상이죠. 오돌도돌 해가지고 인 거. 철주금 그냥 주물이니까 이게 철주죠 이렇게 딱 해야죠. 그렇죠. 그럼 뭐예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바꾸면 전체 색상이 다 바뀌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좋다. 주물 표면 처리는 들어갔어. 근데 우리가 주물 표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외부는 명녹색, 녹색 페인트로 칠하고 싶다. 칠해야 된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명녹색이 아니잖아. 그쵸? 네, 명녹색이 아니니까 그 색깔을 바꿔줘야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앞에 있는, 아까도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걸 추가하거나 편집할 때 요 앞에 있는 요걸 눌렀죠? 재질. 그럼 얘는 요 앞에 있는 요거, 모양. 얘를 눌러주는 거예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아까 이제 또 한 번씩 클릭했던 건 다 있어. 밤나무 아까 클릭했죠? 예, 선명 노랑 이렇게 아까 클릭했잖아. 있잖아요. 예. 원래는 아마 기본값 하나 있을 거예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이것저것 자꾸 눌렀고, 그 다음에 여기 재질 선택할 때도 이제 요것들이 바뀌잖아요. 그때 들어왔던 것도 또 한 번씩 잠깐이라도 썼다 그러면 다 등록돼 있어. 그쵸? 우리가 이제 지금 마지막으로 한 거는 철 주조잖아. 철 주조. 얘. 그쵸? 얘다. 그럼 이제 나 얘 색상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얘 더블 클릭. 아니면 오른쪽 클릭 편집.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 그럼 기본 색상이 어떻게 돼 있어? RGB 899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색상만 바꾸고 싶은데 땅 클릭을 해가지고 명녹색. 명녹색 한 이 정도가 명녹색인가? 그렇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하기 눌러주는 거야. 그거 어떻게 돼? 녹색으로. 여기 있는 색상 중에 내가 원하는 색상이 없는데 그러면 사용자 색상 정의 이렇게 딱 눌러주면 여기서 내가 이렇게 쭉 조정해가면서 그렇죠? 조정해가면서 쓸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자, 이것까지는 안 할 거고. 그렇죠.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인 거 있고 반사도. 얘 반사도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반질반질한 재질이라는 얘기지 뭐. 그래서 반사의 정도를 여기서 정해줄 수 있고 투명도. 투명도는 이제 우리 유리 재질 할 때. 그렇죠? 여기도 이제 확장을 하면 어떤 값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게 선택 안 되게 돼 있는 건 투명도가 꺼져 있잖아. 얘가 지금 투명 재질이 아니니까. 내가 투명 재질을 할 거면, 유리 같은 재질을 할 거면 이걸 내가 체크해가지고 투명도를 더 넣어주면 돼요. 어느 정도의 투명도를 넣을 거냐, 저 안에 값을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경험해봐가지고 이것저것 해보면서 체득하셔야 돼요. 저건 딱딱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애당초 투명도를 할 거면 저는 지금 주조를 가지고 했지만 자 여기 확인 이렇게 잠깐 여기 바꿔놓고 확인으로 바꿔놓고 재질 중에 보면 요 색깔 중에 보면은 물이나 유리 같은 색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선명 노란 요 아크릴 색상일 텐데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내가 어떤 거에 투명한 일반적으로 이제 선명이라고 써져 있는 게 뭐냐면 투명한 재질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아니면 뭐 유리가 있나? 유리. 오. 알루미늄, 아연 도금, 얼룩무늬, 엔진, 연마, 열한, 외부. 자, 짙은 빨간색. 이것도 투명한 재질일 것 같아. 빨간색 갖고 있는 투명한 재질. 그렇죠? 지금 보면 유리는 안 보이네. 예.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제 좀 찾으면 돼요. 아마 재질에서 유리 선택하면 유리 관련된 재질이 들어올 거예요. 색상이 들어올 거예요. 재질에서.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변화를 시키는 게 더 좋다. 애당초. 그쵸? 철 주조. 여기 다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투명은 이제 유리 같은 재질이나 아크릴이나 이런 투명 아크릴이나 그런 재질을 만들 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유리 같아 보이느냐, 아크릴 같아 보이느냐는 투명도하고 그 다음에 반사도 이런 것들이 좀 좌지우지해요. 결합돼서. 유리는 좀 반사가 심한 편이고 아크릴은 좀 반사가 좀 탁하게 반사가 되는 편이고 그런 거고 잘라내기는 이제 일부 형태가 일부 모양에 따라 잘라내지는 건데 요거는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잘라내기를 선택을 하고 선택하면 이제 이미지를 갖고 오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특정한 모양의 이미지를 만들던가 아니면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이제 텍스처, 인벤터가 갖고 있는 텍스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인벤터가 깔리면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건 요겁니다. 요거. 갑자기 저게 떠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공용문서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요게 좀 더 길게 꼽혀 있어야겠지. 그쵸? 내 PC에서 사용자 일반적으로 유저라고 나오죠. 거기에 공용 문서에 오토데스크에 여러분들 인벤터 버전, 여러분들이 깔은 버전에 맞춰서 텍스처라는 폴더가 있어요. 이 안에 있고 그 안에 이제 또 폴더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범프 맵에 관련된 것들. 요거 빠져나가 보면
빠져나오면 요런 거, 그쵸? 네,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범프 맵 있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 어떤 면 처리에 관련된 이미지들. 그쵸?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한번 요거 선택해볼까? 좀 구분이 확 가게. 자, 얘를 하나 선택해볼게요. 선택을 하고, 열기. 해서 주면, 갑자기, 이거 뭐, 어디가 벼버리네? 그쵸? 검은색, 흰색, 검은색, 흰색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흰색 부분이 안 비어요. 검은색 부분은 그 색깔이 그 표면 자체가 아예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복잡한 그림에 따라서 이제 면이 돼 있다. 뭐 이제 전등의 가시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그림에 따라서 어디가 완전히 뚫려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모델링으로 다 처리한다 그러면 용량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이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전등 가세에 있는 그 가세에다 덮어 씌워줄 수 있는 이미지를 하나 만들고 이미지에서 검은색과 흰색을 가지고 검은색은 뚫리는 부분, 흰색은 안 뚫리는 부분, 안 뚫려 있는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적용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렇게 일부 부분들을 저렇게 뚫어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잘라내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통해서 관통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그걸 다 내가 일일이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표현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자가 조명은 뭐냐면 얘가 전등이야. 전구야. 전구. 혼자서 빛을 발해야 돼. LED야. 이 부품 자체가 LED야. 이 형상이. 그럼 얘가 빛을 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자가 조명이에요. 그래서 필터 색상, 빛이 발하는 색상을 정해주고 광도 어느 정도로 세게 할 거냐. 그다음에 색상 온도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얘가 빛을 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 조명은 아니니까 끌게요. 자가 조명을 키면 갑자기 여기가 지금 확 이렇게 하얗게 빛나죠. 빛을 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빛을 발하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요 상태로는 좀 잘 안 되고 렌더링까지 거셔야 돼요. 렌더링까지 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 오돌도돌하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죠. 그게 뭐냐면 범프예요. 범프. 범프. 그래서 주물 쪽 재질을 선택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저 우둘두둘한 모래 형태의 우둘두둘한 이 돼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무슨 도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너무 이게 딱딱 구분이 되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 표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범프 이미지, 기본 사용된 이미지 자체가. 전 얘는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이제 샌드로, 알로이 샌드다라고 해서 샌드 이미지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저렇게 딱 구분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범프 이미지로 좋아하는 거는 이쪽에서는 별로 없어요. 이쪽에서 없고 이쪽에서는 범프 이미지를 쓸만한 게 널링 할 때는 이 널링 범프 이거 많이 사용하거든요. 널링. 근데 이쪽에서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이미지는 상당히 많이 준비가 돼 있죠. 텍스처로 갈게요. 범프 쪽으로 갈게요. 범프 쪽에 가면 범프도 이제 비슷하게 있어요. 알로이 샌드 2 여기 있죠. 여기에도 있거든요. 근데 저것도 저는 이것도 적용을 하면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 표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너무 도트 각인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우들우들한 게 좀 매끄럽게 연결돼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티가 팍팍 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저런 샌드 이미지는 아닌데 여기 보면 스톤 있어요. 스톤 중에서 스톤 3번 있거든요. 스톤 3번. 전 얘를 좋아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좀 진짜 돌 같고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제가 견본 크기가 지금 5로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줄일게요. 1로. 1로 줄이면 좀 더 이제 우둘두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얘로 바꿔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알로이 샌드가 맞으니까 알로이 샌드로 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알로이 샌드 2. 좀 1로 줄여가지고 좀 짧게 이렇게 합시다. 알로이 샌드 2 해가지고 1로 줄여서 요거 이제 이미지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조밀조밀해지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얘를 키우면 10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듬성듬성 해줘요. 네, 듬성듬성. 전체 이미지가 커진 거니까. 그쵸? 너무 그렇고. 2로 갈까? 1은 너무한가? 이 정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회전시켜줄 수 있어요. 요 문양을 회전시켜가지고 각도를 돌려줄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이미지의 위치나 각도나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오돌도돌한 것들을 표현해준 것들은 내가 모델링을 해서 오돌도돌함을 만든 게 아니라, 그쵸? 그냥 이렇게 편집을 해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조라는 게 있어요. 색조. 색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색조는 이제 아마 반사광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색조를 넣으니까는 이 색조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반사광이라든가 전체적인 이제 베이스에 깔려있는 이게 추가가, 이 색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기본 녹색에서 좀 탁해지죠. 탁해져요. 왜냐면 기본 이제 추가된 색조가 어두운 색상이니까. 만약에 이 색조를 내가 파란색계로 바꾼다? 그쵸? 그러면 파란색계로 전체적인 색상이 녹색이었는데, 예, 파란색계로 이렇게 바뀌죠. 예. 근데 뭐 요거는 뭐 반사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실제 이제 반사광이 그렇게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저희 전체적인 색조에다 저걸 이제 얼마만큼 추가를 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색조를 이렇게 넣어서 할 수 있다. 취소할게요. 전체적인 색조로 바꿨을 때,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인 이제 색상에 대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내가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적용, 확인.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명녹색은 처리했어. 그쵸? 명녹색은 처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명적색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명단이죠, 광명단. 광명단이 명적색이니까. 라고 하는데, 이제 주물의 내부다라고 하면 내부가 주물인 부분이 필요한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문제 풀이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내부에 주물 처리한 면이 저는 없다고 봤습니다. 주물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면은 있어요. 여기는 주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주물 오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럼 요 발생되는 단의 높이가 많이 왔다 갔다 거려요. 저는 그게 안 좋다라고 봐서 전 이 내부도 가공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명적색은 안 할게요.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가공된 가공면은 가공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요거는 이제 결국 부분적으로 면의 처리를 이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쵸? 면의 처리를, 면의 색상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되고,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과정평가형 수업을 하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은,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색상을 바꾸는 거.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부분적으로 색상을 바꾸는 거는 색상을 바꾸고 싶은 면을 선택을 해요. 가공된 면들을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도 가공이고, 여기도 가공이고, 여기도 가공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돌려서 반대쪽 똑같을 거 아니에요. 이 면도 가공이고, 그 다음에 이 면도 가공이고, 여기도 가공이고, 여기도 가공이고, 여기도 가공이야. 거기에 나사구멍. 여기도 가공이죠. 나사가 가공되는 거니까. 그렇죠? 나사 지금 나인데도 이렇게 우두두두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쵸? 여기도 가공이야. 여기도 가공이야. 자, 그리고 돌려서 지금 여기도 가공으로 뚫어주는 거고, 뚫어준 거고, 뚫어준 거고, 뚫어준 거고, 뚫어준 거야. 그쵸? 반대쪽 나사도 선택 안 됐죠, 지금? 아까 할 때. 여기도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시면 돼요. 계속 컨트롤 키 누르고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가공면이야. 그쵸? 그럼 이제 가공한 거 뭘로 할 거냐? 가공한 거는 저 지금 반연마로 할 거야, 반연마. 연마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 과정평가형 보시는 분들은 저 가공부의 색상을 뭘로 해라라고 그 시험에 명기가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봤던 그 영상에서는 가공부의 색상은 우리 빨간색으로 하기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 빨간색을 넣으면 빨간색을 넣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주물 표면은 이렇게 전체적인 색상 중계 그대로 들어가 있고, 내가 이제 별도로 이제 면을 선택을 해서 지정해준 부분은 이제 거기 색상이 연마돼서 뺀질뺀질한 이 상태로 바뀌어 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고, 연마 브러쉬로 한번 해볼까요? 연마 브러쉬. 여기도 가공부니까. 가공부. 그렇죠? 가공부.
가공부. 밑에까지 가공부 해서 밑에 연마 브러쉬.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렇죠? 그럼 쭉쭉쭉쭉쭉 브러쉬질 돼 있는 상태. 뭐 이렇게 표현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만약에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준다고, 색상을 준다고 하면 그냥 연마된 상태로 줄 거예요. 이쪽이 보기가 이쁘죠. 반연마 상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적으로 색상을 바꿔줄 수 있다. 물론 전 실무할 때 저 색상을 부분적으로 저렇게 바꾸는 저런 짓은 안 했습니다. 왜냐면 우린 설계가 중요한 거지, 뭐 제품의 이미지를 저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저는 실무할 때 분명히 얘기하지만, 실무할 때 저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인 색상을 주는 그런 걸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실무에서 그걸 왜 해? 가 제 대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색상을 난 좀 주고 싶고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실무에서 색상을 바뀌었을 때는 요 재질을 바꾸면 간혹가다 마음에 안 드는 색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재질을 바꾸면. 왜냐면 기본적으로 재질과 색상을 연동시켜 놨기 때문에 대부분 소프트웨어들이 마음에 안 드는 색상이 들어올 때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바꾸죠. 근데 앞서서도 얘기했듯이 요 재질은 거의 대부분 내가 요 재질 상태를 세팅을 했잖아요. 우리 회사에 쓰는 재질로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 만들어주면 이제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모양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질을 선택하면 어떤 값이 들어와 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미리 지정을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가 들어오지 않도록. 요걸 미리 일반적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요 색상의 형태를 금속에서 뭐 스테인리스 스틸 형태를 갖고 알루미늄을 갖고 그냥 이 중에서 이게 내가 딱 갖고 왔을 때 마음에 드는 형태. 거의 대부분 이제 연마 아니면 반연마 상태로 갖고 올 거예요. 저는. 그쪽이 이제 맨질맨질하고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보기가 좋으니까. 미리 세팅을 해놓기 때문에 그 색상을 바꿀 일은 전혀 없었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건 이제 요 재질하고 색상하고 이렇게 바꾸는 걸 했어요. 했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요거를 또 활용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재질을 바꾸는 것과 색상 바꾸는 거. 재질 바꾸는 건 안 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색상 바꾸는 것도. 재질도 해보면 좋지. 재질도 좀 해보면 좋으니까. 재질도 뭐 바꿀 필요 없는 다음에 할 거 원래는 없는데 한번 해보죠. 재질도 바꿔보죠.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